안녕하세요. 서울성모병원TV 명의를 만나다 김경란입니다. 환자 10명 중 8명이 3기나 4기가 돼야 발견하고 그래서 예후가 아주 나쁜 암이 있습니다. 바로 난소암인데요. 일반적으로 난소암은 고령에서 발병하는 것으로 알려져 왔지만 최근에 젊은 환자들이 급격하게 늘고 있다고 하네요. 젊은 여성 난소암 미리 예측하고 대비할 수는 없을까요? 자, 오늘은 서울성모병원 산부인과 명의이신 이성종 교수님과 함께 젊은 여성 난소암의 전조 증상과 예측 방법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일단 일반적인 난소암의 증상은 어떤 건가요? 가장 일반적인 난소암의 증상은 무증상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이제 진단이 어려운데요. 네. 증상이 나타난다면 일반적으로 이제 복부 팽만, 통증, 체중 감소 등이 이제 증상으로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젊은 여성에서의 일어나는 이제 가장 특징적인 증상이라면 일반적으로 이제 생리통과 연관된 복부 불편감이 가장 특징적인 증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말 생리통으로 고생하는 분들 정말 많거든요. 근데 건조 증상이 생리통이다라고 얘기하면 너무 겁이 나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생리통이라고 말씀드리기보다는 생리통과 이제 비슷한 증상이 지속적으로 있을 경우에는 혹시 난소암이 있지 않을까 한 번쯤 병원을 방문하셔서 검사를 해보시는 것을 권유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젊은 여성의 난소암이 늘고 있는데 특이할 만한 전조 증상 뭐가 있는지 좀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가임기 여성과 초경 시작 전에 소아를 비교를 해서 좀 알기 쉽게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소아는 일반적으로 이제 초경 전에 생기는 난소암이 굉장히 빨리 자라기 때문에 복부 팽만이라든지 난소 꼬임 등의 증상으로 응급실을 방문하게 되는데 가임기 여성들의 난소암은 아무래도 서서히 자라기 때문에 증상이 없고 나중에 병이 진행된 뒤에야 응급실을 방문하게 돼서 두 경우가 조금 다르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소아의 경우는 보통 복부 팽만이 있을 경우에 살이 찌는 줄 알고 이제 조금 진단이 늦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상이 갑작스럽게 오고 복통이 생기고 또 배가 나오기 때문에 처음에는 급성 충수염으로 오인해서 응급실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난소에 혹이 생긴 걸 알고 부모님들께서 많이 이제 놀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본적인 거는 이제 소아의 경우에는 난소암의 원인이 생식세포가 원인인 경우가 많고 젊은 여성, 즉 가임기 여성에서 일어나는 난소암은 상피세포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두 가지 경우에 임상 증상이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젊은 여성 난소암 위험을 좀 높이는 인자는 뭐 어떤 것들이 알려져 있나요? 우선은 이제 가장 잘 알려진 인자로는 브라카 유전자가 이제 젊은 여성의 난소암을 일으킬 수 있는 위험 인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반적인 알려진 브라카 유전자보다는 난소암의 원인은 난소가 아니다라는 것을 주제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가장 많이 발생하는 장액성 난소암은 난소암의 원인이 옆에 있는 난관에 있고, 점액성인 경우에는 난소가 원인이 아닌 소화기 계통에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오늘 가장 강조드리고 싶은 투명세포 난소암의 경우에는 생리통과 증상이 비슷한 자궁 내막증에서 기원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상피성 난소암의 원인은 일단 뭐라고 생각하면 되나요? 근본적으로는 난소암의 경우 배란을 많이 하게 되는 이제 출산이 없는 여성, 또 초경이 빠른 경우, 폐경이 늦은 경우 등을 생각을 할 수 있고 최근에는 이런 유전자 관련된 원인이 난소암 발생에 많은 원인이 될 수 있다는 보고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난소암 가족력이 있는 분들에게 특히 해당되는 얘기인가요? 이거는 어떤 범주로 봐야 될까요? 말씀하신 대로 난소암 가족력이 있는 경우에 자녀들이 난소암 또는 유방암이 생길 위험이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오늘 또 제가 한 가지 중요하게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부모님이 난소암이 아니더라도 자녀들에게 난소암 유전자는 전해줄 수 있기 때문에
가족력 중에 난소암 환자, 유방암 환자가 없다 할지라도 나에게 난소암에 관련된 브라카 유전자가 유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가족력이 없는 가족에서도 네. 나는 충분히 브라카 유전자를 받아서 난소암이 생길 수도 있다라는 것을 꼭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난소암은 좀 아까 무증상이란 얘기 하셨듯이 늦게 발견되는 경우가 많아서 또 예후도 좀 나쁘기로 악명이 높은 네, 맞습니다. 암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암을 좀 빨리 예측해서 빨리 발견해서 이거를 빨리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연구를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우리나라 이제 국가 암 검진 사업 중에 대표적인 예로 자궁경부암 경우에는 자궁경부 세포 검진으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자궁경부암 발생 비율이 1등에서 이제는 2등으로 많이 이제 낮춰지고 있습니다. 난소암도 마찬가지로 정상 여성들에게서 최근에 초음파 검사 CA125 난소암 종양 표지자 검사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가적인 또 개인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자궁경부암처럼 선별 검사로서의 역할은 아직 효과를 보고 있지는 못하지만 네.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노력은 정기적인 초음파 검사, 네, 또 CA125 종양 표지자 검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젊은 여성의 그 난소암에 대해서 예측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또 있다고요? 네, 제가 최근에 MRI 관련된 연구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MRI는 CT와는 다르게 T1 영상, T2 영상을 사용합니다. 네. T1 영상은 혈액과 지방이 밝게 보이는 영상 기법이고 T2는 물의 성분이 밝게 보이도록 만든 영상입니다. 네. MRI 영상에서 T2 영상에서 밝게 보인다. 그러면 이 난소는 물의 성분이 많이 있구나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하지만 난소의 성분이 물만 있는 것도 아니고 혈액도 있을 수 있고 지방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다음으로 T1 영상을 보게 됩니다. T1에서 밝게 보이는 혈액이라든지 지방을 감별하기 위해서는 지방 억제 조형 영상을 이제 시행하게 되고 여기서 지방일 경우에는 검정색으로 억제 영상이 나타나고 혈액일 경우에는 계속 밝게 보입니다. 암은 대체적으로 고체 성분이 많기 때문에 물 분자가 확산이 안 되는, 즉 브라운 운동이 일어나지 않는 확산 억제에서는 암이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난소의 종괴가 보이더라도 확산이 잘 일어나면 이 난소 종괴는 암이 아니고 난소의 종괴가 아무리 작더라도 확산이 안 일어나면 그 자그마한 종괴는 난소암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초음파에서 네. 물 말고 종괴가 보일 경우에는 난소암에 대해서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을 들으실 수가 있는데 우리 산부인과에서도 MRI를 이용한다면 이런 난소의 종괴가 보일 경우에 걱정 없이 난소암의 위험도를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MRI는 정말 굉장히 좋은 기법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난소암을 진단을 받았어요. 그런 경우에는 어떤 치료법이 이루어지나요? 일단 수술을 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수술을 하게 돼서 난소암 조직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난소암 치료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술을 하고 항암 치료하는 경우, 네. 아니면 항암 치료 먼저 하고 수술하는 경우,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수술 먼저, 항암 화학요법 나중이 네. 제일 많이 시행이 되고 있지만 고령의 나이를 가졌거나 아니면 난소암이 너무 진행이 돼서 마취를 하기에 위험한 고위험군 환자들의 경우는 네. 항암요법을 먼저 시행하고 추후에 수술로 종양 제거를 시도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난소암은 이제 수술 후에도 그 예후가 또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난소암 수술 후에 잔존하고 있는 난소암의 병변이 많을수록 네. 환자의 예후가 나빠집니다. 그렇겠죠. 따라서 네. 수술로서 보이는 난소암을 최대한 많이 제거하는 것이 좋고 네.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보이는 난소암은 하나도 없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하고요. 만약에 조금 남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도 0.5cm 이하로 남길 경우에는 추후에 이어지는 항암요법에서 난소암의 종양이 제거가 될 수 있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 수술 시에
가급적 많은 난소암을 다 제거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 이것이 바로 환자의 예후에 직접 연결이 되는 중요한 예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수술 후 치료는 어떤 방법으로 진행이 되나요? 치료도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항암요법 6회만 네. 하는 경우가 제일 많고 두 번째로는 항암요법 6회 후에 유지요법을 추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유지요법을 하는 이유는 당연히 생존율을 증가시키고 재발률을 낮추기 때문에 네. 유지요법을 할 수 있으면 유지요법을 받는 것이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모든 사람이 유지요법을 하게 된다면 네. 더 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유지요법을 받는 분들은 브라카 유전자라든지 상동제조합 결핍과 같은 변이에 관련된 인자들과 또 수술 후 잔존 종양의 범위에 따라서 유지요법에 받을 수 있고 없음을 결정할 수 있는 선택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냥 힘들더라도 유지요법 받을래요 한다고 받을 수 있는 성격의 암이 아닐 수도 있다는 네, 거네요. 맞습니다. 네. 끝으로 해주시고 싶은 이야기 있으면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제가 오늘 강조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난소암은 고령에서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 가임기 여성에서도 충분히 생길 수가 있고 특히 소아에서도 생식세포 종양과 같은 난소 종양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지금까지 많이 시행되었던 초음파 이외에도 MRI와 같은 유용한 검사법으로 난소암의 종류를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는 난소암에서도 맞춤형 의학, 개인 위험도에 따른 치료를 차별적으로 시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6회 항암 치료로 끝나는 그런 시대는 이제 지나갔고 항암요법 6회 이후에 유지요법으로 추가할 경우에는 재발도 낮출 수 있고 이로 인해 생존율도 증가시킬 수 있는 실제적인 개인 맞춤형 난소암 치료 시대로 도래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오늘 세 가지 말씀을 잘 기억을 하시면 앞으로도 본인뿐만 아니라 주변의 난소암 환자분들의 치료에도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교수님 오늘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최근 발표된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난소암 발생에서 젊은 여성의 비율이 상당히 높다고 합니다. 한국의 젊은 여성에서 상대적으로 비율이 높은 투명세포 난소암은 항암 화학요법 후에도 재발이 잘 된다고 하니까요. 더욱더 조기 발견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난소암 이제 더 이상 남의 일로 여기지 마시고요. 평소와 다른 골반통 또는 생리통 등의 증상이 있을 경우에는 전문의를 찾아서 검진 꼭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명의를 만나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